안녕하세요. 건강한 장기 투자자 주린이입니다. 오늘의 인터뷰 마지막 내용으로 이어서 계속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해시 비용과 수익. 최근 해시 가격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마라의 채굴 활동은 수익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를 간단하게만 해석해 보시면 설비 운영 관리 측면에서 효율성이 높아졌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판관비는 마라는 비트코인 채굴 외에도 디지털 에너지 자산 관리 및 데이터 센터 AI 고성능 컴퓨팅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70억 달러 규모의 막대한 자본을 관리하고 있고, 단기적으로는 순수 채굴사보다는 높은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이는 회사의 사업 규모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효율적인 마이너 배치를 통해서 판관비를 줄일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기대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회사의 차별성과 성장 잠재력을 부각하기 위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장 가치의 평가. 현재는 비트코인 마이너 회사로 평가받고 있지만 점차 AI 인프라 기업으로 재평가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네 번째, 채굴사의 역할 변화. 비트코인 성숙에 따라서 앞으로는 거래 처리 프로세서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고, 장기 생존을 위해서는 최저 전력 비용을 가진 기업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래 처리 프로세서라는 부분은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 사용자들이 서로 코인을 주고받을 때 이 거래 내역들이 유효한지 검증하고 블록체인이라는 공동장부에 기록하는 작업을 수행한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비트코인을 채굴해서 단순히 차익 실현을 노렸다면 이제는 거래 처리 프로세서와 같은 역할을 담당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번을 보시면 호스팅 모델의 위험. 호스팅 모델로 해시레이트를 확보하는 기업들은 해시 가격이 하락하면 생존이 어렵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하는 앞으로 2, 3년 안에 호스팅 계약을 정리하고 자사의 설비를 100%까지 채워서 앞으로 비트코인을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6번은 글로벌 해시레이트의 증가. 글로벌 해시레이트의 증가로 인해서 채굴 난이도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7번 가치 증분의 원천. 마라의 미래 가치 증분은 엣지 추론 능력과 메가와트 수익화 능력에 달려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8번 적극성 좌표. 마라의 목표는 소비하는 에너지 메가와트 시당 최대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동사는 앞으로 에너지를 기반으로 돈을 벌겠다는 얘기고, 이는 에너지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번 전력 통제 옵션. 말하는 전자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이를 유연하게 활용해서 하이퍼스케일러에 거래하던가 아니면 자사의 전력에 필요한 곳에 공급하면서 이러한 유연성을 갖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채굴 운영 효율성 및 자산 모델 비교인데요. 두 번째 내용부터 보시면 소통 방식의 변화. 앞으로는 엑사해시 용어 대신에 메가와트시 용어로 소통하여 보유한 채굴기 수와 실제 가동 시간에 따른 시간당 수익 및 이익을 명확히 할 것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쉽게 말해서 말하는 채굴기의 성능보다는 실제 비용 효율성, 그러니까 메가와트시에 기반하여서 회사의 재무 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전략적 변화를 발표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4번, 미래 모델. 앞으로는 에너지 회사와의 합작 투자 형태 계약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도 전력 소유에 대한 방향성을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아무런 근거는 없지만 갑자기 떠오른 생각은 아람코와 같은 대기업과 계약을 좀 맺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5번은 산업적 관점. 하이브리드 사이트에서는 비트코인 채굴이 그리드 부하 분산에 중요한 역할을 하여서 HPC 사이트를 그리드 운영자에게 더 매력적으로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메가와트 시당 실현 이익을 강조하고 있는데 에너지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이익을 극대화하는지에서 계속적으로 초점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재무 운영 자금 조달 전력 변화에 대해서 보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말하는 이전과 다르게 ATM 방식을 줄이고
채굴한 비트코인을 현금화하거나 자금을 조달해서 앞으로는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최근 비트코인의 구조적인 변화를 생각해 봤을 때 충분히 현금화를 통한 자금을 운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예전 같은 경우는 상승 추세가 강했다면 이제는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제도권에 올라왔기 때문에 강한 상승보다는 안정적인 우상향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판단을 이제 시장에서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금화가 더 나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국제 확장 및 에너지 자산 확보 방식에 대한 내용인데요. 첫 번째, 국제 확장 계획. 말하는 미국 내 집중되어 있던 메가와트 집중도를 낮추고 국제적 입지를 크게 확장할 계획이며, 프랑스, 사우디아라비아, UAE 등 자회사를 활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국가별 에너지 자산 확보 비용. 미국과 달리 해외에서는 에너지 자산 구매 시 주권 문제 등으로 인해 심사를 거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국제거래 구조. 대부분 해외 거래는 에너지 회사와의 합작 투자 형태로 구조화될 것이며, 이 경우 말하는 에너지 자산을 직접 소유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이번이랑 연관지어 봤을 때 어떠한 심사 같은 거를 좀 쉽게 그렇게 좀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전략이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은 국제 수익 목표는 28년까지 수익의 50%가 해외에서 발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내용을 보시면 엑사이온과의 파트너십 및 기술 협력 부분인데요. 엑사이온 기업은 데이터 센터 운영자이자 소프트웨어 및 기술 회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엑사이온의 핵심 기술을 시장에 출시하는데 말하는 투자자로서 참여하고, 단기적인 수익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략 27년 이후에 성장을 기대하고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술의 상업화 및 국제적 확장을 목표로 상호 보완 관계를 형성할 것이라고 하는데, 엑사이온을 통해서는 유럽과 중동 중심의 시장을, 그리고 말하는 북미 시장으로서의 이러한 시장 침투 방향성을 통해서 보완적인 관계를 형성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인력 및 기술 개발 현황을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인사 변동. 마라홀딩스의 전 CTO인 아슈가 웹사이트에서 삭제되고 투픽 솔루션이 종료되었다고 합니다. 구글에서 검색해보니까 아슈라는 CTO는 회사의 냉각 인프라 키트인 EPIC 프로젝트를 주도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아래의 내용을 보시면 현재 이상 침지 냉각 기술 개발을 중단했다는 걸 봐서는 프로젝트 실패로 인해서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았을까 정도로 추측해 볼 수 있고, 아무튼 이상 침지 냉각 기술에 대한 지연이 좀 아쉽기는 하지만 대형 운영자들은 향후 2, 3세대 동안 작동할 다이렉트 투 칩 쿨링을 선호하고 있고, 이상 침지가 경제적으로 실현 가능할 때까지는 기존 기술을 사용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를 대변하는 내용이 4번에 있는데요. 점진적 기술이 충분히 좋아서 혁명적 기술로 넘어갈 필요가 없다면 현장에서 필요한 가용성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 사실상 이상 침지 내용이 잘 됐으면 이렇게 얘기하진 않았겠지만 어찌됐든 사업의 방향성이 완전히 틀어질 정도의 실패한 프로젝트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이러한 부분을 체크는 해놓으시고 앞으로 이와 관련된 내용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번 내용은 마라 홀딩스는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에 집중한다고 하는데, 마라 홀딩스는 하드웨어인 채굴기, 서버, 냉각 장치 등 이러한 하드웨어는 이미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경쟁력은 소프트웨어 스택인 데이터 센터 운영 관리, 그리고 오케스트레이션 등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에 집중해서 선제적인 가치를 추구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이 부분에서는 왜 엑사이온의 지분을 취득했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보통 기술 도입 순서를 생각해보면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넘어가듯이 아이렌 같은 기업은 이미 GPU를 사서 데이터 센터에 집중했다면 다음은 소프트웨어에 집중하고 있는 마라 홀딩스가 한 번쯤은 집중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라 CEO의 비트코인 전망과 리더십 철학에 대한 부분인데요. 프레드 티엘은 비트코인의 전망을 꾸준히 우상향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주춤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는
비트코인이 제도화되면서 대규모 거래들이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있고, 기관 유입 및 국가 단위의 제도화를 통해서 물가가 안정되어 간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하락했었는데, 여러 비트코인 관련 영상에서 손바뀜 현상이 일어나고 있지 않나라고 다들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번 부분을 보시면 양자 컴퓨팅 우려와 함께 비트코인 레거시 지갑에서 BTP로 이동하거나 새로운 커스터디 솔루션으로 옮겨가면서 소유권의 순환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양자 보안 관련돼서는 이미 마라가 준비하고 있고, 또한 데이터 센터의 보안 측면에서는 오라딘과 엑사이온의 기술력을 활용해서 대응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 부분인데요. 비트코인은 유동성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유동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단기적인 시각에서의 중요성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향후 4에서 5년 동안 마라의 CEO는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번 리더십과 실행. 리더들은 지속적으로 역량을 강화해야 하며, 마라는 약 250명 규모의 조직으로서 올바른 자리에 올바른 사람을 배치해야 하여 지속적인 재창조를 통해 실행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7번 개인적인 관심사는 개인적으로 항해를 좋아하고 세계 일주 관련 서적을 읽는다고 합니다. 보통의 기업은 CEO의 리더십 스타일, 비전, 실행력, 인재관리, 윤리의식, 혁신 마인드 등이 기업의 방향성과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6번과 7번을 통해서 마라의 CEO는 도전적이면서도 인재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고, 지속적인 발전을 통해서 실행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재 마라가 추구하고 있는 엣지 컴퓨팅, 에너지 소유에 대한 중요성을 앞으로 사업을 통해서 어떻게 구현해 나가는지를 저희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저는 마라의 CEO를 믿고 또는 한편으로 의심하면서 앞으로 이 기업과 꾸준히 동행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